제국주의와 제일동포, 제일한인의 지역 분포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해 간 우리 제일동포들의 경우를 보면 뭐 탄광이라든가 금속광산 같은 데에서 이제 강제징용으로 특히 1939년 이후에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 사회에서 어떤 지역적 분포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서는 어떤 곳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해 갔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한국인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 남부 지방에 이제 그 집중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그 이야기겠지만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만주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 동북 쪽이라든가 시베리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고, 한반도의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1923년 오사카부 사회부 조사과에서 조사한 내용과 1938년 내무성 경보국이 조사한 내용이 그 강재현 김동훈 선생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사의 대상이 지역으로도 이제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1923년과 1938년 단계에 있어서의 각각의 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23년, 38년에 조사한 거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대략적인 추세 정도를 이해를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3년 오사카부 사회부의 그 조사과 조사에 의하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 세 개의 그 도 출신들이 전체의 약 80%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주를 해 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8년 단계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80% 정도, 뭐 조금 넘거나 적거나 23년이나 38년이나 80%가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경상남도가 23년에도 38년에도 가장 많은, 각각 39.3%, 37.5%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가 1923년에는 15.7%였는데 1938년에는 20.6%로 약 5%포인트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 숫자는 약 1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나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부 또는 현 단위, 우리로 치면 이제 도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구역, 행정 단위입니다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상위 10개 그 부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1938년에는 84%였는데 1943년 단계에서는 73%로 줄어들었다. 그것은 그만큼 일본의 여러 각지로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8년 말 현재 보면 오사카가 가장 많은 24만 명. 그래서 전체 그 일본의 도도 부현 가운데는 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그 3분의 1인 10%로 이제 두 번째니까 10만 명이 넘는 유일한 곳이 이제 오사카 24만 명이고, 두 번째로 큰 도쿄라고 해봐야 7만 8천 명으로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쿠오카가 8%로 이제 3위, 아이치, 효고, 교토 등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43년 말에 그 현황을 보면
오사카의 경우에는 약 15만 명 정도가 늘어서 39만 5천 명 정도로 여전히 1등이기는 하지만 전체 부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21%로 무려 9%포인트 줄어들었다. 도쿄가 10%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43년에는 7%로 하락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쿠오카가 그 8%로 38년 단계에서는 3위였는데 43년에는 9%로 늘어나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10만 명이 넘는 그 분화 현이 오사카가 거의 유일했는데 1943년에는 오사카, 후쿠오카, 효고, 야마구치, 아이치, 도쿄 모두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후쿠오카가 8에서 9, 야마구치가 이제 7%인데 요 밑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38년에 야마구치가 6이어서 이제 7이 됐던 겁니다. 홋카이도가 3에서 4%로 늘었고 히로시마가 2에서 4%로 늘었습니다. 물론 그 인원 숫자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잠시 넘어가면 1943년에는 오사카, 후쿠오카, 효고, 야마구치, 아이치, 효고 등 무려 6개의 부현에서 1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인원이 거주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산술적으로 그 제1동포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고 또 다양한 지역으로 골고루 분포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1938년에 24만 명대의 오사카와 도쿄 7만 8천 명을 보면 약 3배 정도 2등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았었는데 43년에는 2등에 비해서 약 2배 조금 넘는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1등과 2등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숫자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 통계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8년 말 79만 9천 명, 약 80만 명 정도의 제1동포가 있었다 그러면 43년 말에는 이 태평양 전쟁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불과 5년 정도의 사이에 그 2배가 넘는 188만 명 정도가 일본에 거주를 하게 됐다. 상당수가 징용공으로 이제 그 강제 연행된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1 한인들의 일본 내에서 한국의 출신 지역인 한국에서의 출신 지역 그리고 일본에서의 거주 지역을 봤다면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직업 구성과 그 특징을 보면 일본 노동시장에서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3대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공이라가 자벽부, 도시공장의 직공, 그리고 탄광이나 광산의 갱부 등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통계 자료가 입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선 한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그 일을 했던 그런 이 직종들은 장기간 노동을 하는 것이고 격심한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육체 노동이었던 그런 직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말로 다코베야라고 하는 노동자 합숙소라든가 나야라고 하는 헛간 그리고 한바 이 한바라고 하는 말 요새 한국에서도 종종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현장 합숙소 같은 그런 허름한 그 집에서 그 거주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의 뭐 노동 기계처럼
이렇게 강제 동원되는 그런 삶을 강제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어느 정도 받았나 하게 되면 일본인 노동자와 이제 비교한 그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그 좀 제시하는데 이것 역시 강지연 김동훈 선생의 책에서 따온 겁니다. 1928년에 오사카시의 사례인데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각각 최고와 최저가 나와 있습니다. 농작부의 경우에는 최고 2.2엔에서 2엔, 최고와 최저 일본인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세탁부는 일본인 노동자의 최고가 2.7엔인데 최저는 1엔으로 2.7배입니다. 상당히 이제 폭이 커졌습니다. 염색공은 3엔에 1.5엔이니까 2배 정도가 되고 메리아스 공도 마찬가지 등등입니다. 그런데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고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농작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노동자의 최저에도 도달하지 않는 그런 그 금액을 강제받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가 최저가 100엔인 세탁부의 경우에 한국인 노동자도 최저가 100엔으로 이제 같고 그런 측면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한국인 노동자의 최고가 일본인 최저보다도 보다는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리공이라든가 하역인부, 막벌이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유리공이 일본인 노동자의 최고액이 3.5엔인 걸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대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본인 노동자의 최저가 1.1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인 노동자의 최고가 유리공의 경우 3엔이고 한국인 노동자의 최저는 0.9엔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유리공이라든가 뭐 하역 인부, 막벌이꾼 같은 경우도 최고 임금이 그 괜찮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막벌이꾼의 한국인의 최저치 같은 경우도 이 하역 인부 최저치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노동자의 최저치에 그 근사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리공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유리공은 최고와 최저가 한국인이나 일본인 노무자나 한국인 노무자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좀 큰 편인데 그에 비해서 막벌이꾼의 경우에는 그 차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광부 같은 경우도 2.3엔하고 1.6엔으로 최저치는 일본인 노무자 1.8, 한국인 노무자 1.6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최고치는 3엔하고 2.3엔하고 좀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하고 한국인 노동자하고의 사이에 임금 격차를 보면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황민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제 그 황민화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이 황민화 교육에 의해서 동화 교육의 철저화가 도모가 됩니다. 특히 오사카부 내선 융화 사업 조사회가 조사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1934년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오사카부 내선 융화 사업 조사부가 37년 설립된 지 3년 후인 37년 5월에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대한 교육 방침 제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선인 아동으로 특별 학급을 편성하지 말라. 한 학급의 조선인 아동은 원칙적으로 총수의 40%를 넘지 않게 해라. 조선인 아동에 대해서는 정신적 후육에 중점을 둔과 동시에 국어, 이제 일본어죠, 국사, 일본어 및 수신교육 철저와 정조 도야에 유의할 것 등으로 해서 내선 융화 사업 조사회에서
이 동아교육을 조선인 아동에 대해서 동아교육 철저화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 동아교육이 강조되면서 황민화 교육이 일어난과 동시에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제 민족 교육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1924년 오사카에 면학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28년에는 같은 오사카의 나니와 학원이 30년에는 도쿄의 다카다 학원이 각각 만들어집니다. 나고야에서는 1930년에 보성 학교가 그리고 오사카의 31년에 간세이 고메이 학원 같은 것들이 각각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민족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사실상 이 제국 시대의 제일동포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민족 교육이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탄압을 받는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